비상계엄 특집방송 함께해 주실 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맹영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기사를 한 200개 본 것 같아요. 예, 한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속보와 단독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너무나 이제 어지러운데 저같이 소위 말하는 이게 뉴스 뉴스 전문가도 이렇게 어지러울 텐데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앞부분에 해보고 사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맹영균 기자가 짧게 일단은 무슨 일이 오늘 타임라인 순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짧게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그 입장이 돌변한 건데요. 대통령이 그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더 극단적인 행동을 재현할 우려가 크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됐고 곧이어 이재명 대표도 성명을 좀 발표를 했어요. 네. 제목은 그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했고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안 표결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좀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가 탄핵을 시사한 건 다행이지만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조경태 의원이 그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서 기자가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묻자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다만 친윤계 인사와 여당 중진 의원들은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말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의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상현 의원도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예. 일단 한번 숨 한번 돌리고 뒤에 또 막 뉴스가 계속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은 너무 헷갈리시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탄핵 이제 직무정지죠. 직무집행정지에 동의를 한 거는 지금 방첩사에서 중요한 정치인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과천에다가 구금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기사 나온 걸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된 건데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또 뜯어 말렸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동훈 대표 옆에 이제 그 발표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 표정이 굉장히 좀 굳어 있었어요. 굉장히 좀 표정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렇게 상황이 좀 급변을 했습니다. 일단 신인규 변호사 오늘 방송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좀 저도 바쁘게 다녔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이미 좀 쉬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보다는 제가 계엄을 선포한 날 밤에 국회로 뛰어갔거든요. 그날 의원들을 안으로 못 들어가게 경찰들이 막고 있어서 제가 그 길을 터주는 몸싸움을 좀 몇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가지고 지르다 보고 또 구호도 지르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는데 제가 혹사를 좀 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일단은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 예. 그러니까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검사가 아니고 또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계엄에 관해서 위헌이니까 계엄은 해제돼야 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직은 또 유지해야 된다.
뭐 시간을 가지고 질서 있게 퇴진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임기를 줄인다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인에 대한 이제 체포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입장을 바꿔서 탄핵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사실상 탄핵을 의미하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태도의 변화는 상당히 전향적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치인이라면은 국민들 앞에 위헌위법적인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추가 계엄을 막고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향후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권력을 누가 갖느냐. 지금 권력 누가 갖는 거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걸 미리 앞당겨 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못 내는 모습은 한동훈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 그 사령관들의 양심 고백도 있었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 계엄의 위험성이 좀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전 내일 윤석열 현재 대통령에 대한 저는 탄핵의 의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 2차 두 번째 계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특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에 투입됐던 부대장들의 직무를 다 정지시켰고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전면 통제 3분 전에 행안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수본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김봉신 대표님, 예. 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든 결국은 이런 국민의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라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여론이 지금 급격히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매우 주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긍정률이 사실 16%니까 이제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계엄이 있었던 그날 이후 4일, 5일 양일간을 종합했더니 13% 긍정률이다. 자, 13% 예, 이제 기준선이 13이 됐습니다. 예. 10% 초반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빠지면 한 자릿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긍정률 한 자릿수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올라오더라도 회복이 엄청 길어지죠. 아무 일 없이 지금 한 자릿수로 쭉 간다 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 회복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국민의 힘은 큰 정당으로서 기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대선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큰데 이때 나오는 그 정치 입문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흡수해서 그래서 정당이 키우고 덩치도 키우고 나름 목소리도 내고 이래야 될 텐데요. 그게 다 막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러면은 대통령 탈당 얘기는 너무 늦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직무정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지역별로 봐도 뭐 모든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역별로 봐도 참 이 정도 되니까 하나하나 계층별로 봤을 때 이게 계층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게 오차범위가 그 계층 하나만 보면 이게 상당히 오차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수치만으로 최저치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11% 긍정률 이거 최저치입니다. 충청도에서 11%요? 그렇습니다. 충청도에서 11%라는 거는 충청도는 이거는 격전지라고 흔히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광주, 전라, 호남에서 7%일 때 이번 조사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에서 11%다라고 하는 거는 호남화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 과정이라면 충청, 그러니까 중부 지방도 민주당 텃밭화되는 것이냐라고 예. 관측할 수 있고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사실은 약간
그 충청도의 경기도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부 지역인데 이제 공주같이 이제 작은 도시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읍면 지역이 아니면 조그만 한 도시 정도 시 정도만 되더라도 거기서 민주당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충청도는 이제 완전히 도심을 제외한 읍면 지역으로 가야 국민의힘이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척박해지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17%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변동이 19%포인트 빠져버렸거든요. 예.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무려 40%포인트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꺼번에 40%포인트가 올랐다고요? 아니요. 긍정이 빠진 게 19, 예. 부정은 올라간 게 14. 아, 14. 예. 그래서 긍부정 격차가 40%. 아, 격차가 40%포인트? 예. 그래서 전 지역에서 지금 부정이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충격적인 건 30대에서 3% 나왔습니다. 3%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3% 나왔다고요? 30대가? 맞습니다. 20대에서 7%, 30대에서 3%, 40대에서 8%, 20, 30, 40대에서 한 자릿수, 50대에서 11% 이거 최저치입니다. 그럼 30대, 50대 이거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전부 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청년층, 중장년에서 허리가 되는 세대 여기서는 대통령 관련해서는 굉장히 싸늘하다. 알겠습니다. 30대, 그러니까 여러 다른 여론조사들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보면은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맹현균 기자가 지금 40대인가요? 30대인가요? 저 30대입니다. 30대로서 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유독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지 않은 연령층이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계엄 사태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받고 그리고 거의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저 주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좀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이 지금 사회가 혼란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사실은 20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거, 뭐 이를테면 쿠데타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보던 건데 이거를 현실로 목도했을 때의 약간 충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도 이제 30대 이제 후반, 이제 40대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는 게 아픈 역사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아주 값지게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의 역사를 그동안에 우리 헌정 중단 없이 이어져 온 것인데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더니 저도 놀래가지고 그날 현장으로 뛰어간 거거든요. 여의도 상공에서 헬기가 아주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한 3-4대의 헬기 저도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도로 위에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계엄군 특수부대 무장한 그 무장을 한 군인들이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정말 이제 지금의 20, 30대 내지는 계엄을 안 겪은 세대 입장에서는 매우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2025년도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린 것이냐. 이 무모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는 확정적 판단을 이제 전 젊은 세대들은 이제 판단이 좀 빠르잖아요. 저는 빠르게 좀 더 그 스윙보터적인 그 성향이 좀 반영돼서 낮은 지지율로 바로 응답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 오늘 있었던 현안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안 좋은 여론에 거의 기름을 부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방첩사 이제 예전에 이제 보안사고 이제 군의 정보를 이제 이렇게 다 취합하는데 예전에 이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러고 12.12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기 방첩사에서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1차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한동훈 체포해라. 이런 거가 이건 조선일보 기사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가 됐든 경로가 됐든 알려질 것이다라고 하고 그 직후에 바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난 3일에 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다만 국정원은 그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섰거든요. 예. 직접 이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특전사령부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도 함께를 했고 거기서 이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곽 사령관이 여러 증언을 했습니다. 핵심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김 의원은 이어서 수도방위 사령부로 또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네.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예. 그리고 국회 작전을 수행했던 이상현 1 공수특전 여단장의 발언도 전해졌는데 이건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예. 이 여단장은 무력을 사용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들었다 이렇게 또 밝힌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또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예. 국정원에게 어떤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1차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 그 면담이 있는 다음에 홍 1차장의 증언이 전해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거는 여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 한동훈 대표, 뭐 네.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주요 정치인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방첩사령부가 이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했다고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원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그 방송인 김어준 씨 예.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 김민웅 촛불승리 전환행동 상임 대표 등 의 인물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홍 1차장은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영 원장이 바로 언론 앞에서 또 반대 입장을 또 전했어요. 예.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는데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홍 1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미심장한 부분이 조 원장의 말과 같은 맥락의 대통령실 입장이 기자들에게 전해졌었어요. 예. 저도 이제 용산 기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 입장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 전파가 된 내용이 곧 삭제 요청을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취소하겠다 그 네, 발언한 네. 거 지금 네. 입장을 취소하겠다. 네. 자,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여기저기 그 군인한테도 국정원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자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금방 취소를 한 거는 이게 지금 이거 거짓말이나 이거 부인했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거를 또 부인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신일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통일 것이다 우리가 추정 단계였는데 오늘은 이제 홍 차장의 증언이 나옴으로써 이젠 추정이 아니라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이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고요. 예. 사실 왜 국정원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방첩사령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충암고 출신의 여인영 사령관인데 방첩사가 과거에 그 쿠데타의 주역인 보안사를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예. 근데 방첩사령관인 여인영의 선배, 충암고 선배가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지는 그 전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좀 모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좀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첩사에서
여러 정치인들 또 방송인들 뭐 법관들 잡으려다 보니까 경찰에다가 요청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군과 경찰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홍 차장 같은 경우는 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번에 홍 차장의 증언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믿고 했던 사이가 틀어진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엄 당시에는 그래도 믿고 국정원에다가 위치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탁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국정원에 전화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문제는 그 주체가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선언이 되면요. 당연히 정치활동 금지하면 안 됩니다. 예. 국회는 남겨놓고 해야 되거든요. 개헌법에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에도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만 계엄 사령관이 조치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군을 움직였고요. 예.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 내용 자체도 계엄의 절차도 지금 위반되게 많지만은 정치인들을 갖다가 영장 없이 그냥 다 잡아와라 라고 대통령이 이걸 지휘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반란 내지는 이 국헌문란에 있어서의 내란죄의 수괴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타의 여죄들이 더 많이 오늘 이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의 필요성을 더 확보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봉신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오늘 너무 정신이 없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란죄로 뭐 이게 법 전문가는 아니시지만은 예. 뭐 내란죄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도 그런데 아마 오늘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가기관이죠. 명확한 예. 입장을 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이제 우원식 의장에게 보고됐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내란죄라는 건 뭐 보고서에서 나와 있겠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이제 대통령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상실하게 되죠. 예. 예. 그리고 공모한 자들, 동참한 자들 모두 이제 공범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저항하기 어렵죠. 검찰은 당연히 내란죄를 저지른 그런 뭐 이 범죄자들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긴급 체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흐름을 타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당일날 3일 그 시내 쪽에서 이제 가벼운 음주를 하고 있다가 TV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사실은 계엄령이라는 게 이 폭도화된 이 시위가 너무 격화돼서 국가 치안이 마비가 되고요. 예. 국가 기관이 점령이 된다거나 아니면 총기가 탈취된다거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군이 개입해 들어가는 게 이제 계엄인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동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의도에. 예.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계엄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여의도 상공에는 헬리콥터가 헬기가 이제 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계엄 선포 자체에 위법성 문제가 이제 벌써 확실히 이제 걸리겠다. 예. 전시나 사병 국가 그렇죠. 비상 상태만 계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성립 조건이 안 맞습니다. 성립 조건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 헬리콥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부대와 707 그다음에 특임대가 들어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질 수밖에 없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 홍장원 1차장이라는 분이 기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이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홍장원 1차장도 그 유명한 지금 그 국회에 투입됐던 707 부대 소속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서 육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태용 원장과는 원래부터 좀 알력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또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홍장원 1차장이 좀 같이 공개한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내역도 공개를 했어요. 그 통화 내역을. 전화번호로 이렇게 예.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역을 통화 내역을. 예. 그래서 사실 이 주장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소수 정예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라는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실패한 이유가 이 비상계엄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좀 이유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을 듣고 이 비상계엄 뭐 소위 말하는 내란으로 추정되는 요 내란 상황에 동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증언을 하는 어떤 뭐 특전사령관 직무 배제가 되긴 했지만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리고 그 1 공수특전 여단장도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사령관의 지시를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다시 그거를 복명복창을 했더니 사령관이 명확하게 답을 안 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작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가까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여기선 더 개입되면 안 될까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보태면 윤석열의 착오가 작동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상계엄이 45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아마 계엄을 당시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군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본인들도 백서를 통해 가지고 보거나 무슨 매뉴얼 통해 가지고 계엄을 처음 겪어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24년도에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리더 대통령인데 이분의 인식은 3공화국, 박정희 내지는 전두환, 5공화국 그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1980년대 내지는 1961년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고 군이 있고 본인이 시킨 겁니다. 시키면 할 줄 알았겠죠. 근데 지금 민주화된 이 군인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본인들도 처음 하고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요 사태도 없는데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야 여기가 국회고 들어가서 진압해. 그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령관들도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책임은 가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안에서 지시 내릴 때도 사람은 절대 임명해야 하지 않고 뭐 실탄은 쓰지 않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 그 지시가 완벽하게 이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의 착오가 저는 그 안에 좀 깊이 내재돼 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있었던 일 또 다시 짚어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측에 소위 말하는 독대를 요청했다.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로 오다가 취소된 과정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대통령실 그 기자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점심 전에 그냥 흡연을 하러 나왔었어요. 바깥에 흡연실이. 그런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고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를 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이 배석한 채로 회동이 이뤄졌다 하고요. 한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돌았고요. 그리고 한 대표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지만 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돌자 이제 국회는 좀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차 계엄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 민주당이 받은 제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계엄 다시 하겠다. 계엄 실패해도.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 그 로텐도홀에 이 집결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 메시지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다가 그러면 돌아온 걸로 추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다가 돌아온 거 아니면 갔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국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고 제가 국회 쪽 분들한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게 국회 앞에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차를 다 끌고 왔대요. 그래서 헬기가 앉을 수 없게 지금 곳곳에 지금 차를 배치를 해가지고 2차 계엄에 대한 지금
그런 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신규 변호사는 이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참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좀 비굴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에 마땅히 와야 되는 개원식이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다급해지니까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 보러 국회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참 비굴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본인이 위법한 불법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에 군대를 불법적으로 침범시키고 그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서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걸 국민들이 다 받고 막았거든요. 근데 무슨 염치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스크럼을 짜서 막았는데 이건 국회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일을 전 의원들이 했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 국회의장께서 그래도 입장을 내부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뭐 기자회견까지 잡아놨다가 이제 대통령 차가 이제 돌아가니까 또 기자회견도 취소하면서 일단락은 됐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겁함의 끝을 보였다고 보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점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의지를 받아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고 이제는 한동훈의 결정의 시간이거든요. 내란 수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뭘 더 협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국회가 나름의 이 행위에 대해 가지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어떠한 결정을 하겠다. 전 그걸 말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대통령하고 이런 식의 좀 야합과 뒤에서 좀 밀실로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행동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뭐 언론 보도하고 뭐 이제 돌아다닌 정보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하겠다. 그거를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민주당 뭐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동하면 어쨌거나 경호 인력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 인력은 사실 무장한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호 인력들이 왔을 때 뭔가 국회에 대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쫙 와가지고 갑자기 막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이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비현실, 초현실적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모여라 막 이렇게 됐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경호처가 뭐 총기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경비단이 있기는 하나 이게 국회에서 지휘 통솔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경비단이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이건 나중에 저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미 법안은 발의가 됐어요. 독자적으로 이제 그 경비대를 꾸리는 걸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그러니까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입장에서는 이거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회가 이미 3일 전에 그 지금 군인들이 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진입을 당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 국헌문란을 시정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에 혐의를 받는 그 행동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단 1mm라도 들어오는 것을 전 허용할 수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일 있을 표결 전망은 잠깐 뒤에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봉신 대표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희한한 일이 계엄에 있었던 날 국회에 보냈던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성관위로 갔어요. 한 300명 정도가 국회보다 지금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래저래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본 거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낸 그 지난 총선이라고 하면은 아마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지금 들어간 건데 전문가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정선거라는 게 있기 어려운 환경이고요. 대한민국 그 선관위 시스템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그렇게 갔다. 계엄군이 심지어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국회보다도 더 빨리 갔고요. 계엄을 이제 선포하기 6분 만에 갔어요. 계엄 발표되고 6분 만에. 그렇게 6분 만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에 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명수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선거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는 관악구 쪽에도 병력이 들어갔고요. 병력 예. 규모는 국회보다 더 많고요. 훨씬 더 신속하고 빨리 갔고 그리고 지금 그 서버에 접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선관위에서는 서버 예. 가져간 거, 그러니까 자료 가져간 거 없다라고 일단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 뭐 그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서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는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선관위냐? 계엄은요. 계엄이 정식적으로 잘 뭐 돼서 계엄 사령부가 뭐 생기고 어쩌고 이러면은 사실은 전체 국가에 있는 모든 정부 부처에 계엄에서 협조관들이 파견이 되고요. 예. 그럼 계엄 사령부 내에 모든 정부 기구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에 이렇게 빨리 급습하듯이 가지 않아도 계엄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러면은 선관위의 자료를 전부 다 계엄군이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회보다도 더 빨리 갔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미 있는 예. 무엇인가의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 만약에 불법 선거가 있었다. 불법 투개표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얻는 증거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럼 다음 정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죠.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가서 만약에 소각 조치를 하면 그거는 이제 검찰도 그 정보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열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구 소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계엄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계엄군이 먼저 선관위를 들어갔다 하는 것. 요게 한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가 어떤 외부에 뭐 침탈을 당했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가지고 뭐 폭로해서 예. 지금 현재 국회를 와해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국회의 그러니까 성립 조건 자체가 안 이런 된다. 거죠. 국회는.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걸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국회를 뭐 해산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두 번째 시나리오라면 사실은 계엄 성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될 수가 있었는데 선관위를 먼저 갔다는 거는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봐도 미스터리하다. 예.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이게 고발이 많이 들어와서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올해 8월 9월에 다 근거 없다. 전부 다 무혐의 됐거든요. 이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렇게 난 상황인데 지금 뭐 계엄군이 이 시급한 상황에 거기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국회 해산을 노린 거 아니냐. 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회가 더 급한데 사실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또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인규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유튜브에 그 의혹 제기가 많다 보니까 뭐 그게 필요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지는 뭐 향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급한 건 아니거든요. 국회를 해제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면 그건 천천히 해도 다 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국회를 장악하는 걸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지금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병력을 보냈다라는 좀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서 그럼 뭘까? 저는 요 계엄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명태균의 여론조작 이슈가 거의 다 이제 진실이 다 밝혀져 가고 있었고 예. 물론 물론 미공표는 아닙니다만 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관위에 다 보고가 돼서 자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원소스들을 좀 파기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차후에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본인의 수사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요거는 좀 은닉하거나 자료를 폐기하고 올 필요는 있었겠다. 예.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좀 매우 심플하고 단순하게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었어요. 1980년 헌법까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딱 3번 해산이 됐는데 한 번은 1961년에 5.16 쿠데타, 그리고 한 번은 1972년에 10월 유신, 그리고 또 한 번은 1980년에 5.17 비상계엄 확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의 쿠데타 시기에만 딱 국회가 해산이 돼서 1987년 헌법에서는 이제 아예 그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서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를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내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지금 굉장히 데자뷰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게 2008년 전에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그때 야 3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 제출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제출을 그러니까요. 예.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예, 16년 12월 3일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타임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김봉신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당시에 지금 여론조사나 그런 흐름들이 좀 어땠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당시에 대통령 긍정률은 더 빠른 급락세를 보였었죠. 10월 이제 말에서 10월 3주에서 25%였던 게 11월 1주 2주 만에 이제 20% 포인트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예. 엄청났고 그 중간에는 이제 태블릿 PC의 발견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사이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시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력은 처음에는 학생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학생이 시작을 했고 이화여대생인데 뭐 정유라 뭐 부정 입학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시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뭐랄까 조금 더 감성적으로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모이고 촛불이 모이고 시국 선언이 잇따랐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순서는 다르지만 저 오늘 좀 충격받은 게 현직 교사분들이 15,000명이 한꺼번에 뭐 시국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단위가 10,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하고 순서는 다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일을 가는 그 방향은 비슷하게 왔구나. 대통령 긍정률로 따졌을 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요. 예. 10월 말 11월 초에 그렇게 가파르게 확 빠진 다음에 5%로 쭉 갔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갤럽 기준으로 5%였더라고요. 5%였습니다. 예, 예. 한 자릿수죠. 이렇게 쭉 가다가 직무정지가 되고 더 이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게 압축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19%, 20%, 19%였다가 지금 16인데 사실은 계엄을 통해서 이게 시계가 엄청나게 갑자기 가속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13까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주말 지나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2016년 12월 그때의 그 사건들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느냐 이거는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2016년에 10월 넷째 주는 17%였는데 대통령 긍정이 이게 한 주 만에 5%로 확 빠지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번 주에 대통령은 갤럽 기준으로 16이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 조사를 갤럽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신인규 대표님,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는 내일 표결 어떻게 될지 좀 분석,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측이라는 건 늘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탄핵의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심리적 탄핵은 이전부터 있었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 계엄과 관련된 불법성과 위법성 아주 충격적인 사안들이 내부 고발처럼 지금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검찰도 특수본을 만들었고요. 또 경찰도 국수본에서 수사 시작했고 군 검찰도 관련자들 출국금지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탄핵으로 가는 그 막혀있던 장벽과 둑이 좀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의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예. 그들의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탄핵을 당하면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영구히 집권할 수 없는 그 이제 한계와 두려움이 지금 이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조경태 이 두 분은 이미 또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8명의 의원만 이탈하면 되는 이 국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 6석 정도만 이탈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희망을 보냐면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신성범 의원, 그러니까 네. 정보위원장이죠. 이분은 친한이든 친윤으로 분리되는 분이 아니고 중진 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 위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 해제를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탄핵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이 또 되는 상황도 그렇죠. 있어서 저는 중립지대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저는 용기 있게 소신 있는 국가를 위한 선택을 저는 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아직도 현재는 지금 당론으로 부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맹은균 기자.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은 좀 어떤가요? 일단 좀 전해지는 게 일단 뭐 의총이 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대체적으로 좀 빠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탄핵이 지금 이 네. 표결하는 속도가 네. 예.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당론이 바뀔 기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는 안 된다. 8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네, 시켜야 네. 된다. 예.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당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경태 의원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 좀 어떤 뭐 친윤 쪽 관계자의 뭐 이야기로는 한 지금까지는 한 5명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내일 대통령 탄핵 표결을 원래는 오후 7시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시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아직도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너무 시간이 밀려가지고 자정을 넘기면 이게 또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벌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예. 짧게 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연령대나 지역이요. 동토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은 예. 이거 뭐 정치를 지금 끝낼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 밭을 맨손으로 갈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은 나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좀 더 가결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당위성을 좀 더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분들이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 게 예. 하나는 뭐 여당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탄핵이 이르다. 예, 이런 그래서 얘기입니다. 탄핵이 이르다. 네.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사실은 또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시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3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